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반갑습니다. 바다낚시 교실 김문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장감 있는 낚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밋밋한 갯바위, 밋밋하게 생긴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방법, 그리고 채비, 밑밥, 사용 방법, 또 포인트 구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갯바위를 나가봐야겠는데, 갯바위 생김새가 그죠? 삼남한상이죠. 이렇게 수심이 낮거나 또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또 물속에 크고 작은 돌멩이가 막 들어간 곳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더 곱부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조류가 굉장히 빠른 곳도 있고 조류가 한만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부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다른 갯바위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특정지대라는 곳인데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정지대를 찾아서 특정지대를 공략하라, 막 이렇게 김문수가 얘기 많이 합니다. 특정지대라는 이 낱말 자체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정지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어느 곳이 또 특정지대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대의 분류.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정지대의 분류. 특정지대의 분류를 본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품지대, 그죠? 포말지대라 그러죠. 포말지대가 특정지대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홈통이라 그래요. 홈통. 홈통, 홀강, 강정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해 거제도 쪽에서는 홈통을 강정이라 그래요. 강정. 그리고 홈통, 만 이러는데 어디까지가 만이고 어디까지가 홈통이냐 그러면요, 순천만, 여수만, 강량만, 고성만, 엄청 큰 이런 만은 우리가 행정구역 지어도상 만이라 하지만 낚시에 대해서 만은요, 이렇게 홈통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임의 직경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요. 그래, 이 거리가 여기서 이 거리가 약 150m에서 200m, 200m의 이내에 해당되는 곳을 우리가 홈통이라 그래요. 홈통. 우리가 홈통이라는 것이 너무 큰 홈통은 홈통이지, 홈통이라 부르기가 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규정을 어디에 두냐 그러면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그런 넓이를 가진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홈통이라, 그 이해를 우리가 홈통이라 하고, 그보다 더 넓은 것은 우리 만이라 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통하고 또 이렇게 얘기되는데, 큰 만, 크더라 이러면 그 크기가 200m, 150m에서 200m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홈통을 큰 홈통이라 그러고, 작은 것은 굉장히 작아요. 폭이 무릇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홈통도 우리가 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홈통이라, 홀강, 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가장 좋은 특정지대가 돼요. 그래서 포말지대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두 번째로 어떤가는 특정지대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직벽지대예요. 직벽지대인데, 직벽지대라 하면 이 갯바위가 이렇게 쫙 꺾인 거예요. 그냥 쫙 꺾였어요. 그래서 보통 직벽으로 형성되는 것은요, 물론 갯바위에 내려보니까 발밑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직벽지대를 한다라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직벽지대가 형성되는 것은요 사람이 내릴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예를 든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간출료예요. 간출료 그러는데 간출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죠?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혹은 머리 부분만 물 바깥으로 잠깐 나와 있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위가 나와 있다가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갯바위가 드러나는 그렇죠. 물속에 만수위 이곳이 만수위 이게 저수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물이 났을 때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졌을 때 드러나는 갯바위를 간출료라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특정지대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등하시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그러면 수중료라고 들을 수 있어요. 수중료 야 그래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낚시하는 곳에서 딱 보니까 저쪽에 말이야 수중료가 딱 안에 물속에 딱 있고 우측에도 수중료가 있고 막 이렇게 수중료가 있는데 야 수중료 주변을 낚시를 했는데도 입질이 없더라. 또 혹은 야 수중료 옆을 노리니까 야 입질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나 수중료는 참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정말 모아이면 또예요. 모아이면 도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은신처는 분명합니다. 놀이터도 분명하고 이렇게 물고기들의 놀이터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수중료 주변에서는 입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수중료에서는 많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정지대의 특징 이런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갯바위 주변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요 특정지대의 분류는 여기서 끝을 내고 갯바위 주변을 나가다 보면 특정지대 포말지대가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또 임의의 포인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갯바위에서는 이렇게 포말이 일어납니다. 내지는 이런 갯바위에 이런 홈통이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갯바위에 이렇게 약간 꺾인 직벽이 있습니다. 뭐 간출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지대의 분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갯바위로 나가 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뭐 밋밋한 갯바위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바닷가로 나가 보니까 자신이 내린 갯바위에서 바다를 이렇게 물속에 보니까 수심도 낮고 물속에 이렇게 수중료가 그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듬숭듬숭 빠져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야 이런 데서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물속에 있는 이런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중료가 많이 빠져 있는 곳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수중료에 대해서 특정지대에 관한 특정지대 중에 하나인 수중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속에 수중료가 보인다는 것은요 수면에서부터 거뭇하게 보이는 수중료 사이가 깊어봐야 약 1.5m 내외가 된다는 거죠. 내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1.5m 이상 깊고 3m 이렇게 물속에 있는 수중료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물도 푸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 밑에 수중료가 있나라는 것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중료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물의 흐름을 보고 물속에 뭐가 있구나, 큰 것이 있구나, 혹은 작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류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수중료도 조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오든 관계없이 이 돌아나오는 반전조류가 엄청나게 많은 방해,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조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반전되는 조류에 의해서 거의 힘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줄이 흐르면 낚시에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속에 꺼먹꺼먹하게 보이는 수중류가 보이는 곳은 아무리 뿌리가 깊다 그래도 한 5에서 6m 정도, 4에서 6m 정도 내외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공략하려면 정말 한 군데를 임의 포인트로 딱 정해야 됩니다. 임의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에 임의 포인트를 정하는 게 가장 좋냐 그러면요, 제 낚시 방법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주위가 소란하거나 수심이 얕은 곳은 먼 곳을 공략해라 라는 그 감성돔 낚시 방법론이 있는데, 자,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수심이 일단 낮으니까 먼 곳을 선택합니다. 먼 곳을 공략하라. 선택하라. 첫 번째, 먼 곳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먼 곳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번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공략하기 용이한 곳, 뭐 10m, 20m, 막 멀리 50m, 100m가 아니고 자신의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당한 곳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곳을 선택을 하든 이곳을 선택을 하든 이곳을 선택을 하든 자기가 낚시하기 좋은 곳을 딱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그러면요, 조류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곳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앞에 이렇게 수중류가 있고 뒤에 수중류가 보이고 중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고 싶다 해서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분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채비를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던져버리면 착수와 동시에 바람이 해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고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곳이 좋다, 이곳이 참 좋아 보인다 싶어서 이렇게 이곳을 포인트로 선정하려고 그러면 앞에, 그죠? 게이트가 딱 쳐져 있는 거야. 큰 수중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니까 이 채비가 수중류에 뜯긴다는 거죠. 고약하다. 이게 막 쉬운 것이 없어요. 야, 저곳에 포인트를 잡고 싶다 그래도 쉽지 않고 하는데, 일단은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을 던져라. 그죠? 낚시 방법론에 보게 되면요, 바람은 던지고 햇볕은 안으라. 원칙론이 있습니다. 햇빛은 안고 바람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 햇빛을 안느냐 그러면요, 이 햇빛을 안는다는 것은 여름에는 쥐약입니다. 쥐약, 그죠? 이게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성돔 낚시라는 바다 낚시는, 감성돔 낚시는 주로 겨울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낳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햇빛을 낳게 되면요, 이런 낮은 지역,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는 햇빛이 정말 좋은 매체가 되는 겁니다. 태양은, 이 수심이 낮은 곳은요, 태양빛을 빨리 투과하기 때문에 수온을 급상승시킵니다. 염화나트륨 소금물은 몇 도? 비등점이 끓을 수 있는 비등점이, 소금물의 비등점은요 몇 도일까요? 예? 몇 도? 그렇죠. 58도예요. 58도씨. 그죠? 그 소금물의 응고점이 몇 도나? 응고점은 뭡니까? 소금물이 결빙하는 그 시점이죠. 소금물이 얼 수 있는 결빙하는 응고점이 마이너스, 그렇죠, 21도씨에 21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갯바위 가게 되면 추운 겨울에 갯바위 가면 갯바위 바위 위에 파도가 쳐서 올라온 바닷물이 이렇게 얼어가 있어요. 그것은 주변 온도가 마이너스 21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는 바람이 급격히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뜨려서 그 주변에 있는 소금물을 얼게 결빙시키는 건데, 비등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갯바위에서 라면을 하나 끓일 때 물이 잘 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 넣고 스프를 같이 넣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부르륵 엄청 빨리 끓죠. 그것도 이 스프 자체 안에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짜게 만들게 되면 빨리 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빨리 투과하게 되면 빨리 투과하는 만큼 수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안으라 그러는데 햇빛이 딱 정면으로 들어온 것은요, 아무래도 겨울 낚시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평강 안경을 끼고 낚시를 한다 손 치더라도 햇빛을 안 넣는 게 좋고, 바람은 등져야 돼요. 바람은 등져야 착 채비 던지기도 좋고 밑밥 던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등지고 햇빛을 안으라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낚시 가실 때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 곳을 선택하는데 어느 만큼 던지느냐, 자기가 일단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포인트를 정하기 위해서 매번 던져야 됩니다. 몇 번 던져서 채비를 착수시키고 다시 걷어보고 또 걸음발을 시켜보고 끌어보고 걸음발을 시켜보고 끌어보고 해서 바닥 걸림이 많이 없는 곳을 포인트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수중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은 곳은요, 안에 모래가 된 곳이 많아요. 모래가. 그리고 펄지대도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 한 곳에 이렇게 지형지물이 많이 없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유동 낚시에서 그렇고요. 반유동 낚시에서는 수중지를 써야죠. 이런 곳은 전형적인 반유동 낚시가 전형적인 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반유동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반유동 낚시에 해당되는 수중지, 만약에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한 곳에 이렇게 포인트를 정하고 던져 넣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포인트가 이탈한다 싶을 때는요, 이런 수중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수중지. 옛날에 참 이런 시중에 이런 수중지가 많았는데, 제가 교보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중지를 구하려고 낚시가에 가니까 이런 수중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각색의 수중지가 많은데 이런 수중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반전조류를 굉장히 잘 받아요. 이 녀석이 복잡한 수중류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반전조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반전조류를 많이 받고 여기에 받는 조류를 인해서 해비를 어떻게? 그렇죠. 띄우지를 않아요. 이런 수중지를 사용할 때는요, 찌를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수중은 바람에 관계없이 반전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녀석 수중지가 찌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찌가 굉장히 깜빡거리는, 또 물속에 약간 잠겨 들어간 이런 경우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지를 사용할 때는 찌가 깜빡깜빡할 경우라도 그것은 찌의 부력을 탓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러는 것도 기억해 두고요. 이런 수중지가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조건 없이 어떻게 동그란 수중지를 사용해야죠. 이렇게. 이런 수중지 많죠. 이런 수중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수중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녀석은 참 반전조류를 정말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지와 이런 수중지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단 수심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신지와 수중지의 거리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한 1m나 혹은 1m 50cm, 1.5m 정도 이렇게 벌어질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이런 곳을 공략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수중지 아래에, 그렇죠?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어신지, 그죠? 이 반달굿을 이렇게 넣고 지 매듭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신지가 내려오게 되면 수중지, 이런 생긴 수중지, 그죠? 그럼 여기 물론 완충고무 하나 넣겠죠? 그 아래로 또 완충고무가 하나 있고 도래가 이렇게 맺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목줄 쫙 이렇게 매죠. 이때 완충고무도 물론 좋겠지만 완충고무 아래에 반드시 핀을 꽂아줘요. 핀을 꽂아서 수중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쑤시개 사용하면 됩니다. 이쑤시개 딱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쑤시개나 이런 핀을 사용해서 수증기를 고정시켜 주는데 왜 고정시켜 줘야 되냐 그러면요, 이 녀석이 반전조를 받아서 움직일 때 핀을 꽂지 않으면 수증기만 이렇게 움직여 버리고 미끼를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증기에 핀을 꽂아주게 되면요, 반전조를 받아서 이 수증기가 움직일 때 미끼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고기들의 시각과 시각을 그죠 노릴 수 있는 경우가 좋은데 그거 좀 잊지 마시고, 또 복잡하게 이렇게 수중료가 많은 곳에서는요, 반전동 낚시할 때 목줄이 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줄이 길 필요는 없고요. 길 필요는 없고 약한 목줄의 길이는 한 3m만 하면 돼요. 3m. 그죠? 약 3m. 3m도 길다. 그러면 2.5m. 그러니까 자기 발로 한 두 발만 하면 돼요. 두 발만 하면 되고, 목줄에 쓸데없이 봉돌 많이 달 필요도 없어요. 왜? 목줄이 작기 때문에 이 목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조류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류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목줄 중앙에 봉돌을 하나 물려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중앙에 좀 물려주니까 좀 그렇다, 거시기하다 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중앙에서 바늘까지의 거리에 또 하나를 물려주는데요, 이때 봉돌의 무게는 이 수중지가 주봉돌 역할을 해요. 만약에 어신지가 산비라고 했을 때 수중지는 보통 마이너스 3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비를 사용했을 때 이미 어신지의 부력은, 표준 부력은 수중지가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작은 접살봉돌을 물려주는데, 접살봉돌 중간에 물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봉돌이 B라 그러면요, 아래에 물르는 봉돌은 B 이하, 그러니까 G2 혹은 G3 혹은 G4 이렇게 작은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으로 크고 작고 더 작고 크고 작고 더 작고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채비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동 낚시할 때는 달라요. 전유동 낚시할 때는요, 뭐가 다르느냐, 이 봉돌 체제와 목줄 구성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전유동 낚시로 복잡한 수능료가 많이 사비되어 있는 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한계 도전하는 낚싯대 제조 전문 브랜드 B&K우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